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부룩슈랑 아그네스 셰러라는 두 명의 여성 회화 작가를 다뤘는데, 그래서 저번 편에도 잠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편에는 남성 작가 두 명을 저희가 각각 선택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작가는 이제 제임스 리차드라는 작가고, 제가 소개한 작가는 이제 루카스 아루다라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아니면 기쁘게도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뿌듯한 성취감. 그렇죠. 달콤 쌉싸름하게도 이제 이번 편이 작가를 소개하는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8월에 이제 두 번째 주죠. 이건 세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아무튼간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지막 작가 소개편을 가질 것 같고, 네. 그래서 8월 이제 마지막은 더듬이 시즌 1의 결산을 해보는, 뭐 여러 가지 아직 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좀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시즌에 이제 더듬이를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하면서 거진 1000일을 했죠. 1000일. 그래서 1000일 했죠. 1000일. 그래서 1000일을 한 소감과 뭐 여러 가지 결산들을 해볼 텐데, 네. 그래서 이번 편도 어쨌든 저희 각자 한 명씩 소개하는 거라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콤팩트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준비한 작가는 제임스 리차드라는 작가인데, 제임스 리차드는 1983년 웨일스에 있는 카디프라는 도시에서 출생하였고, 현재는 베를린이랑 런던에 살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제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디자인에서 이제 파인 아트로 석사를 받았는데,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 이제 피터 도익, 그다음에 야니시 카프가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졸업했는데 비교적 공부를 한 기간 혹은 졸업한 나이가 빨라요. 그러네요. 83년생인데 2006년이면은 한 23? 그죠. 딱 23? 네, 엄청 빨리 졸업하고 그 이후로 전혀 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프로의 세계에 딱 진입해서 바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작가를 뽑은 이유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번 연도죠. 2024년인가 2023년에 맞아요. 함부르거 바노프라고 이제 베를린에 있는 큰 미술관에서 언제나 개최하는 그 독일에서 열리는 내셔널 프라이스죠. 내셔널 갤러리 프라이스. 그러니까 올해의 작가상 느낌이죠. 그죠. 올해 작가상 느낌으로 이제 젊은 작가 4명을 뽑아서 이제 전시를 열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선정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자벨라 볼톨로찌라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소속이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때 메일로 이자벨라 보톨리치 구독 같은 거 해가지고 종종 날라오는데, 이제 제임스 리차드라는 사람이 내셔널 갤러리에 후보가 됐다라고 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름이 제임스 리차드 그냥 스탠다드 자체잖아요. 극평범이죠. 극평범에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하고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찾아봤어요.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도 처음 본 작가라서 좀 생소했던? 맞아. 그것도 하나 이유인데, 이번에 저가 약간 이 작가를 해보겠다 결심한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예요. 뭘 하는 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지? 그래서 갑자기 내셔널 프라이스에 올라왔네 하고 찾아봤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의 경력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2013년 5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2014년엔 터너 프라이즈 후보도 올랐어요. 그 다음 2017년에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다시 웨일스관 대표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참여했는데, 그 다음 이번 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셔널 갤러리 프라이스도 올랐고, 2012년에 이제 자르망 어워드라고 하는 이제 필름 관련된 건데, 그런 이제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4년에는 아스비바 프라이즈, 이제 독일에 있는 건데 이것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으로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왜 몰랐지 싶을 정도로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시 경력도 보자면은 재밌는 게, 2006년부터 런던을 거점으로 전시를 시작했는데, 이제 201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그의 나이 한 30세경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0대에 거의 모든 걸 잃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끔 말하는 이제 프리드리치안, 그죠. 독일에 있는, 그렇죠. 독일에 있는 프리드리치안함에도 참여를 했고,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티스트 스페이스, 이게 아나우일러가 여기서 했었나요? 뭐 그랬던 거 옛날에요. 초창기. 그죠. 그렇죠. 뭐 테이트 모던, 뭐 쿤스트페어 뮌헨, 그다음에 또 파워 플란트 토론토에 있는 거죠. 그다음 광주 비엔날레, 더 뉴 뮤지엄, 그다음 말메 콘스탈 등 거의 되게 좋은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단체전이나 개인전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게 CV를 보다가 재밌는 걸 느껴가지고 이걸 다 적어왔거든요. 이게 30대에 그가 전시를 했던 나라 리스트예요. 도시와 나라가 이제 좀 혼용돼서 적혀있긴 한데, 그 리스트를 한번 읊어보자면,
런던, 오스트리아, 이스탄불, 미국, 독일, 제네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한국, 호주, 스페인, 터키, 일본,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월드컵 한 32강 같은데. 그러니까 월드컵 거의 리스트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잘 나가면 여러 나라에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30대 이걸 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디 뭐 구멍가게에서 한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비엔나로 치자면 뭐 세세시온, 그다음에 뭐 ICA 런던, 뭐 베르겐 군스탈, 말메 콘스탈, 보르도 현대미술관 등 되게 좋은 데서 많이 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이 작가가 비디오를 하는 작가라서 참여하기가 좀 수월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파일을 보내면은 뭐 이제 비머로 쏜다거나 그렇죠. 프로젝터로 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가 직접 가지 않아도 혹은 그가 파일만 보내도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뭐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또 2019년까지 엄청나게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인지 거의 근 3년을 거의 전시가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2022년에야 다시 이자벨라 볼토로치에서 전시를 하고, 나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내셔널 프라이스에 이제 노민이 된 건데, 또 뭐 재밌는, 아직 수상 발표는 안 났죠? 그죠, 아직 수상 발표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시를 이제 하고 나서 후보자들- 나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시가 언제 정확히 열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열린다면 독일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러 가시면.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분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뭐 큐레이팅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큐레이팅도. 아니면 필름 프로그램 스크리닝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활동했던 작가다. 그래서 왜 몰랐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하자면은, 제임스 리차드는 집에서 촬영된 아마추어 영화들, 개인 및 공공 아카이브, TV 클립 등 다양한 자료를 풍부한 사운드 트랙과 함께 결합하여 콜라주하는 도발적이고 강렬한 무빙 이미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확장된 아카이브 연구를 통하여 집착, 욕망, 기술이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수집된 자료를 필터링, 분류, 응축하여 개인의 내면과 디지털 물성이 만나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소개글을 라고 이제 간단한 소개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이 설명만 들었을 때는 약간 미셸 마이러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죠? 샘플링처럼 여러 가지 클립을 따와서 조합하는 사람인 건가? 그걸 하는데 이제 비디오로. 그러니까 비디오로. 맞죠. 그래서 그의 작업을 사실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약간 들 수 있는 생각은 약간 좀 뮤직비디오 같다? 작업을 딱. 아니면 좀 예술적인 유튜브 비디오 같다? 이런 감성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미셸 마이러스도 사실 뭐 그런 어떤 이미지들 아니면 도상들 아니면 어떤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확실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극예술적인 필름과는 거리가 있다. 비디오 작업을 보러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완전히 작가에 의해서 촬영되거나 만들어진 영상은 아니다. 어떤 조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촬영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긴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많이 안 하고 거의 아카이브 위주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강의식으로 그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소제목들도 정해왔는데, 첫 번째 소제목은 비디오 너겟을 디깅하는 사람, 필름이 아닌 엑스페리멘탈 비디오를 만든 사람. 그래서 이거의 뜻은 사실 그거예요. 비디오 너겟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 샘플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하는데 사람들이 곡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곡을 사용하여 샘플링을 할 건지. 그럴 때 이제 너겟을 디깅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광산에서 어떤 너겟이 이제 광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광산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파서 디깅해가지고 하나의 금덩어리를 얻는다. 그래서 그는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오디오가 아닌 비디오를 디깅해서 비디오 너겟을 찾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필름이 아니라 실험적인 딱 비디오를 만든 사람이다. 이게 표현이 되게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2008년이나 2009년쯤 런던의 빈티지 가게에서 10파운드 정도에 살 수 있는 VHS 테이프를 많이 수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이프들을 주워다가 스튜디오에 앉아 무감각해진 채로 빨리 감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나 기묘한 장면을 기다리곤 했죠. 내러티브나 논리적인 소통 방식이 아닌 일종의 분위기, 최면 또는 정서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 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여러 곳에서 콘텐츠를 찾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한동안 한 가지 소스에 몰두하다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때마다 다른 기술이나 장비에 눈을 돌리기도 하죠.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너무 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비디오를 실제로 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VHS 테이프,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옛날에 사용한 비디오 테이프를 테이프죠. 말하는데, 옛날 그 테이프. 왜냐면 그도 83년생이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모았겠죠.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에서도 수집을 하고, 작가가 밝히기를. 아니면 이제 비디오 푸티지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인터넷 비디오 푸티지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집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수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동료 작가의 작업을 사용하기도 하고, 옛날 영화에서 따오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소스의 비디오를 여러 곳에서 좀 따온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터너 프라이즈를 위한 그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제 그가 작업하는 방식을 좀 보여주는데, 이제 먼저 자료와 이미지를 아카이브한 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의 조합물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미지를 토대로 사운드 작업을 완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가 이 말하자면 직거리를 최소 10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카이브가 되게 방대한 아카이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냥 그때그때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려고 그냥 모은 거의 게 아니라. 병적으로 계속해서 수집하는. 그렇죠. 모아놓고 이제 다음 작업하려고 하면 좀 보고 그러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아니면 그가 말하는 게 전 작업에서 쓰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쓰고 싶었다가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료를 수집하고 낯설게 하기라는 아이디어에 끌렸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 샘플러를 구입하고 심야 라디오 필터를 통과한 전곡, 피아노 또는 딕터폰과 기타 페달과 같은 투박한 로파이 전자장치를 즉흥적으로 연주한 세션 등 긴 구절을 믹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에서 시작하여 룩스 아카이브의 작품과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결합한 여러 비디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부재 또는 날 것의 저작물, 즉 정보의 보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영상이 좀 더 집중적으로 바뀌었고 재현이나 재구성보다는 보는 방식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다 꼴라주다. 사운드든 이미지든. 아까 여기서 룩스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건 이제 영국에 있는 비디오 아카이브 사이트의 이름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옛날 엑스페리멘탈 필름, 실험적인 예술 영화들이나 실험적인 비디오들을 많이 모아두는 아카이브인데 거기서 이제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뮤직비디오 예를 들었는데 약간 뮤직비디오도 맞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가장 간단한 방식은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아방가르드 필름 혹은 예술 필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실험한 필름들이 있거든요. 네. 되게 막 스크래치라든지, 그러니까 안달루시아의 개도 사실 그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거의 눈에 바늘 찌르는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되게 자극적인 영상을 만든다. 이게 신체적으로.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뭐 사실 비디오랑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뭐 시, 노래, 인터뷰, 일화 뭐 이런 것들 다 소재로 사용해서 버무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카이브 중심의 비디오 작가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생각해봤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뻔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업 방식 자체는 뻔한데 확실히 이 작업을 봐야,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한 사람 많잖아요. 아카이빙해서 그죠? 그것들을 조합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작업물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괜찮은 작업을 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진부한지.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디오를 찍는다면, 이 시대에 필름이나 엑스페리멘탈 비디오를 찍는다면 보통 좀 자기가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아카이브 위주의 작업을 보면 보통 문서라든지 사진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나열해서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근데 비디오에 그런 게 맞나? 라고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뻔한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확실히 진짜 방금 말하신 대로 예술 쪽보다는 뭐 뮤직비디오라던가 그런 데는 차라리 좀 더 많을 수 있고, 오히려 광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좀 많이 보인 것 같긴 한데 예술 쪽 자체에서는 딱히 이렇게 막 많이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오히려 필름이나 비디오는 좀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튼 아카이브 위주의 비디오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가진 책 중에 아카이브 취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를레트 파루주라는 분의 책인데, 아를레트 파루주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주로 연구한 프랑스 역사학자인데, 프랑스 형사사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여성, 빈민, 대중행동의 주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 18세기 파리의 식품 절도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특이하네. 파리의 식품 절도제 연구로.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은 그녀가 이제 작업을 하거나 어떤 뭐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면서 1년에 이제 그녀가 이제 아카이브 위주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담긴 철학이나 자신만의 어떤 접근 방식, 아니면 뭐 고뇌, 아니면 단상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게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몇 가지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아카이브 작업자는 운집한 군중을 홀로 대면하는 개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군중에게 매료된 고독한 개인. 작업자는 내용의 위력을 예감하면서 동시에 해독 불가능성, 원상복구의 환상성을 예감한다. 아카이브는 실제와 함께 진실을 가지고 논다. 아카이브의 용도는 이렇듯 진실함보다는 강력함을 좀 더 간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아카이브라는 그물에 걸린 배우들의 진실하기보다 강력한 대사가 드라마를 써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진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간직하고 있는 이 강력함이 아카이브 작업자의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아카이브에서 객관적 분석의 그릇 밖으로 흘러넘치는 삶이 작업자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카이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런 미학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봤을 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이제 작품이 텍스트적이니까. 근데 이분은 어쨌든 글로 된 작품을 쓰신 분이잖아요. 아니면 글로 된 어떤 서적을 쓰신 분이고. 그죠. 그럴 때는 그 아카이브라는 게 되게 오히려 되게 당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비디오나 사진에 있어서 어떤지 이게 갑자기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롤랑 바르트의 노예만한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은 존재했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사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존재했다는 어떤 뭐랄까 과거에 대한 뭐 진실일까? 아니면 뭐 증언이다라고 바라봤을 때 사실은 글도 그거랑 비슷한데 글은 사진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또 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보다는 강력함에 있다고. 근데 저는 글이 오히려 그렇게 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그녀가 읽은 아카이브가 그거예요. 어떤 서류를 읽은 게 아니라 뭐 서류긴 하죠. 뭐 그런 거죠. 우리 경찰서 가면은 뭐 경위서. 근데 그런 건 되게 약간 솔직하게 써주죠. 그죠.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 뭐 어쨌다. 뭐 어쨌다. 이런 여러 개인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진실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하겠구나. 개인이 가진 미시사 같기도 하고. 미시사죠. 서사의 강력함이 있다. 근데 비디오를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느낄까가 좀 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비디오란 것이 그렇게 객관적인 매체일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다큐멘터리 필름을 봐도 사실 그렇게 객관적인 느낌이라보다는 거의 글로 치자면 경위사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임스 리차드는 어떻게 보면 비디오로 그 강력함이란 것을 한 번 더 끌어온 것이 아닐까? 비디오는 이미 꽤 강력한 매체인데 꽤 주관적인 매체인데 한 번 더 걸러서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서 더 자극적으로. 그래서 같은 아카이브적이지만 글과 비디오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론에서 뭔가 자극적인 기사를 낼 때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부분만 약간 크롭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치였는데 치인 거 열받아서 야구 배트로 창문을 깼다라고만 써놓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더 다른 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치우고 나서 거기다 뭐 뻑큐를 날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리차드는 어쩌면 가뜩이나 자극적인 비디오에서 더 자극적인 부분을 차용해와서 그죠. 약간 감각적으로 맞아요.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저희가 막 경위서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나 아니면 기사로 봤을 때 뭐 누가 누구의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면 이 새끼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CCTV가 공개되면서 반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아일레트 파르주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미셸 푸코랑 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내 경우에는 미셸 푸코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 중 하나였다. 진솔하면서도 얼떨떨한 만남이었다. 푸코는 필사 자료와 아카이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 빈약한 텍스트가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는지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육체적 충격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충격 중 하나였던 것 같다. 미셸 푸코도 그런 방식으로 아카이브에서 진실을 듣는 사람이었다. 아카이브가 그런 방식, 곧 타자의 말하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백건대 이렇게 두세 기관의 침묵을 건너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소식들은 흔히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내 몸 안의 세포들을 더 심하게 전율하게 했다. 내가 이것들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 이 삶들이 주는 전율, 자기를 강타하는 문장들 속에서 제가 되어 남아있는 이 먼지 같은 삶들이 느끼게 해준 전율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되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 충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자의 말하기. 타자의 말하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임스 리차드의 작업을 잘 설명해주는 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미셸 푸코도 사실 엄청난 아카이브 기반으로 이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임스 리차드도 이제 그 아카이브 기반으로 비디오, 자기는 작품을 전개하는데 사실 아까 말했죠. 처음에 제가 그 제임스 리차드가 필름 스크리닝하는 큐레이팅의 작업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이제 타자의 말하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단순히 이제 그 비디오 아카이브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실천도 제임스 리차드가 약간 지향하는 타자의 말하기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동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그 비디오들을 계속 조합한다 했을 때 아까 말한 육체적인 충격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드러난 건데 이 육체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럼 정확히 그는 무슨 너겟을 찾고 있는 것인가? 오케이, 그가 비디오를 디깅하고 아카이브를 찾는 건 알겠어. 예를 들면 알레트 빠레주는 아카이브 이 모든 그 기록들이 열나면서 무슨가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죠. 무엇인가가 이제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당시 소시민들의 삶을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찾는 거겠죠. 여성 뭐 소심이 잊혀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거라면 제임스 리차드는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냐? 제임스 리차드는 이렇게 말하죠. 주변적이거나 피크가 아닌 소재를 표류하려 합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작은 시각적 또는 청각적 순간을 포착하려 합니다. 여전히 영화 제작자라기보다는 수집자의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분리된 것, 파편화된 것, 무작위적인 것을 많이 다루지만 저는 표현적인 무언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시청자가 그 중심부에서 어떻게든 개인적인 주관성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그래서 율리아 슈터식에서 이제 제임스 리차드랑 1시간 정도 진행한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상처와 같은 이미지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이미지를 찾는다 표현하거든요. 그가 구현하려고 하는 게 어떤 논증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이미지의 내부에 되게 앉아 있는 것이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 혹은 비디오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그런 말이에요. 파블로프의 개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파블로프의 개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시청각적인 자료들, 소스를 통하여 그 파블로프의 개가 되게 생리적인 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우리가 소리를 듣거나 그렇죠.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침을 흘린다든지 자동 반사 자동 반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임스 리차드가 한 것도 비슷한 거죠. 어떤 비디오라든지 사운드의 조합물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뭔가 아픔이든 뭔가 짜릿함이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게 이제 제임스 리차드의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영상이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분의 영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먹방을 봤을 때 약간 배고픔을 느낀다라던가 레몬 영상을 봤을 때 입에 침을 고인다라는 그렇죠. 식이 있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자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되게 육체적인 부분이 좀 신기한 게 사실 육체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려면은 많이 자극적이어야 될 거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제임스 리차드 씨의 작업은 이동진 평론가의 말로 치자면 꼬집어서 눈물이 나는 작업이죠. 아, 약간 그런 식의 작업. 그러니까 이제 사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자극적이라서 되게 자극적인.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안달루시아에게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그거 약 소름 돋죠. 그 눈에 바늘 이렇게 막 하려고 멘도칼 뭐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게 자극적이어서 눈이 아프잖아. 뭔지 알아? 또 스펀지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에 위기 탈출 넘버 같은 거 보면은 그 뭐랄까 누군가 가다가 사타구니를 가격당해. 근데 그럼 나도 아프잖아요. 뭐 그런 식의 자극인 건데 저는 반대 예시가 약간 그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레몬도 비슷한 건데 시력 검사를 할 때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집 아세요?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열기구 봤던 것 같아요. 열기구 그래.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시력 검사하면 언덕 위에 놓여 있는 집이나 열기구 같은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는 이제 반응 속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영상들 있잖아요. 깜빡하거나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우리의 뭔가 감각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죠. 이건 좀 이제 작가마다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제임스 리차드는 어쨌든 간에 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필름 안에서의 육체적인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필름 안에 물체적인 게 무엇이냐, 육체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방가르드 실천이랑 되게 겹치는 건데 필름 자체가 가지는 물성, 뭐 예를 들면은 뭐 먼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크래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좀 되게 사실 말하면 단순한 접근이긴 하죠. 1차원적인 접근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실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되게 중점에 있거든요. 사실 필름을 하나의 육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필름이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시각성이 무엇일까, 필름이 가질 수 있는 뭐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뭔가 서사 전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필름이 관람객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됐습니다. 약간 최면처럼. 그렇죠. 일종 최면 같은 건데 한마디로 시각적인 어떤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실험하던 게 아방가르드 영화거든요. 그죠. 아방가르드 하면 뭐 우리가 실험 비디오라고 말할 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되게 시각주의적이고 탐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사체 자체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이미지의 전반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임스 리차드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카메라 플래시를 봤을 때 카메라 플래시 터대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두운 곳에서 잘 나오기 위해 찍는다거나 뭐 그런 것도 기능적인 건데 그는 카메라 플래시라든지 그는 나이트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라고 하죠? 화면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를 말할 때 이것들의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에일리언 같아 보인다. 몬스터 같아 보인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미경 아니면 우리가 돋보기 같은 미학을 이것을 우리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어떤 기능적인 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어원이나 기원을 추적하는 이미지의 형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시각적인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극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성향이 어쨌든 간에 이 얼리 아방가르드 시네마랑 되게 많이 겹치죠. 그 미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이 가진 자체적인 효과 아니면 뭐 엑스레이, 플리커라는 건 이제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그죠. 아니면 크랙이 이제 균열, 뭐 흠 이런 거고 먼지 등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뭐 우리나라 회화로 치면 되게 윤향로 작가가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윤향로 작가가 무엇을 그린다고 했을 때 변신 장면에서 뭐 이 세일러문을 그린다 이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들만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임스 리차드도 되게 비슷한 거고 아방가르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뭐랄까 뭐 타성해졌지 않은 이미지랄까? 왜냐면은 뭔가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필름 자체가 무엇인가 시각성을 뿜어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항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해요. 영화 편집의 영속성과 견고함은 작품 제작 모델로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대신 좀 더 물질적이고 즉흥적이며 스크랩을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구조화하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작업하고 특정 전시나 상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등 움직이는 이미지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끌렸다. 이러한 작업 클립이나 기존 작품의 일부를 새로운 구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그래서 간단히 말했는데 아카이브를 통해서 자극적인 아방가르드스러운 미학을 모아서 영화를 만든다. 다시 이제 보충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임스 차다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일환을 말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세리스 빈 에반스라는 웨일스의 작가가 존 슈테자커라는 영국의 사진가 혹은 개념 작가 밑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가 말해줬던 스팟 오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존 슈테자커는 스팟 오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게 만드는 완벽하게 어색한 컷이나 전환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로 스팟 오프를 사용하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필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상을 찍기를 원한다. 반대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내가 무엇인가 찍을 때 피사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부적이나 어떤 필름의 효과들을 더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무엇인가 어떤 내러티브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찍는 게 스팟 온이라면 그 반대가 스팟 오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나온 것들, 난 그것들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들, 전 그걸 스팟 오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미지 측면에서 보자면 뭐 이제 이 사람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존 슈테자커가 말한 거는 이미지 측면에서 보자면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스팟 온보다는 스팟 오프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고 저는 그게 약간 유튜브 쇼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를 볼 때 계속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그죠. 어떻게 완벽하게 어색한 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그 중국 게임 광고 아시죠? 그죠. 갑자기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넌 어디서 레벨을 그렇게 올렸어? 뭐 이런 되게 이상한 광고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면 되게 기괴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유행하는 사실 때. 지금 생각하면 유튜브 쇼츠 자체가 어쩌면 제임스 리차드 작업 시스템 자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무작위로 등장하는 자극의 총집합?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카이빙일 수도 있고 그걸 그가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하면 그게 아카이빙이 되는 거고 좀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가 원하는 게 완벽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면 정말 이 스팟 오프의 병신 같은 그 이미지가 우리를 끌리게 하는 거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든가. 그러네.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합쳐졌을 때 더 제임스 리차드의 작업이 좀 보강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그 아카이브 ORG라는 데서 마일스 델 주시앙, 만 레이, 발터 루트만, 헨리 쇼멧 페르난드 레거 등의 작품을 찾아보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페르난드 레거 같은 경우에도 아방가르드 필름을 찍었었나요? 그죠.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거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유튜브 이건 다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래서 이걸 좀 조사하면서 제가 홀리스 프램튼이라는 작가를 좀 알게 됐는데 진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홀리스 프램튼 작업을 제가 보면서 좀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방가르드 필름을 되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미학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홀리스 프램튼의 작품을 보면 되게 아방가르드스러우면서도 되게 지적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지적인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에 대한 잠시 설명하자면은 1936년부터 1980년까지 살았던 미국 출생의 아방가르드 영화 제작자이자 뭐 에즈라 파운드의 서클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이고
프랭크 스텔라, 칼 안드레 동료이자 친구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언어랑 문학에 대한 그의 집착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나 어떤 문학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들이 그의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아방가르드 영화 혹은 디지털 아트의 선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1970년대에는 뭐 컴퓨터 과학 분야에도 꽤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이클 스노우, 스탠 브라케이지와 함께 구조주의 영화의 선구자라고 뽑히는데 그 구조주의 영화의 방식 혹은 그의 약간 지적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것 중 어떤 개념적인 면모죠, 어떻게 보자면 그런 작업의 예시가 뭐냐면은 이제 어텀날 이퀴녹스라는 작업이 있어요. 미네소타의 독축장에서 촬영된 작품인데 소 젤리가 들어간 30mm 필름을 사용해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구조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거 단순한데 도축장에서 나는 소 젤리가 들어간 필름을 이용해서 이걸 찍어. 그다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이 뭐 촬영하는지는 이제 그의 역량의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진짜 뭐 그러니까 보이는 장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도 참 중요한. 그죠. 이 사람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의 약간 철학을 말하자면은 그의 철학은 약간 영화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배열되어야 하는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이를 철학적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러티브로 배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믿었으며 그는 종종 수학적, 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영화의 구조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영화, 내러티브 중심의 영화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어떤 수학적인 리듬 혹은 과학적인 어떤 팩트 같은 거 아니면 과학적인 개념, 과학적인 뭐 어떤 원리들이 있겠죠. 자신 그 사람이 생각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미지를 배열해서 어떻게 보자면 대단히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더 있겠지만 이 선구자임에도 이걸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이때만 들어도 아마 그냥 영화 자체가 아직 발전한 지도 그렇게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스 루퍼트 드랍이나 존 렘마라는 이제 작품 타이틀을 가진 이제 작업이 존재하는데 그것들 다 과학 수학적 개념에서 제목을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거투르드 스타인과 제임스 조이스의 열렬한 팬이 알려져 있는데 거투르드 스타인과 제임스 조이스가 산문을 재구성한 방식을 영화적인 방식으로 사용해가지고 그의 영화에 도입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대단히 지적으로 어떤 필름이란 걸 다가간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요새 그런 예술 영화들 그런 거 많잖아요. 내 영화는 어떤 산문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이나 어떤 장면의 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는 관람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유추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작가들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약간 좀 더 분석적인 느낌에서 선구자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맞아, 분석적인 느낌은 선구자기도 하고 사실 뭐 요즘 영화 감독들도 많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집이라는 게 결국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했을 때 어쨌든 그 리듬도 되게 수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완전히 차용했을 때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앵간한 예술 작가보다는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의 작업 중에 좀 볼만한 걸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하박스 레고 맨나라는 7부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스텔지아라는 작업이 아마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럼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마지막 그 작품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미완성인 상태로 끝난 유작이에요. 10년 동안 그가 만든 작업이거든요. 이 작품이 어떤 작업이냐면은 뭐 몇 부작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371일 동안 봐야 되는 총 36시간의 필름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학적인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1시간씩일 수도 있고 이게 뭐 30분씩일 수도 있는 30분이면 뭐 72개의 필름일 텐데 그걸 뭐 3일 간격을 하나씩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보는 관람객의 방식까지 설정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취되기 힘든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정도의 되게 특이한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홀리스 프램튼이 되게 뭐랄까 저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도 한번 계속 좀 찾아볼 만한 작가이지 않을까?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또 이런 실험적인 또 예술 영화 방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홀리스 프램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는데 어쨌든간에 다시 제임스 제가 돌아오자면은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방가르드든 뭐 이거 다 홀리스 프램튼 설명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다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미학은 사실은 아방가르드 미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작업들을 모아서 하는데 아방가르드 미학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그가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미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작품들 중에서 더 자극적인 어떤 더 신체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비디오를 엮어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뭐랄까 그가 행하는 이 아카이브와 큐레이팅에 대한 맥락이 되게 잘 먹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방가르드 찍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 아카이브를 통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여러 가지 생각을 찍는 건데 제임스 리차드는 그 미학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그걸 좀 재밌게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필름 스크리닝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혹은 다른 작가의 콜라보레이션 혹은 큐레이션 등을 통해서 계속 그 어떻게 보자면 지난 시대의 유물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미학을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게 더 만든 거죠. 현 시대에. 왜냐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지난 시대의 미학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 현대에는 동시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 말하냐면 큐레이팅의 측면에서 저는 지인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온라인 혹은 중고 비디오에 익명적이거나 레디메이드적인 범주와 조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큐레이팅은 평소보다 더 깊고 확장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작품이 저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필름을 재료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 제임스 리차드는 그 만들어진 필름을 다시 재료로 보고 새로운 작품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2개의 아방가르드 필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3개의 아방가르드 필름에 꼴라져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이 합쳐지고 뭐 다시 떼어졌다가 분리되고 뭐 다시 어떻게 조합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작품이긴 한데 만약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스크린인과 연계가 될 때 아니면 다른 작품과 연계가 될 때는 의도적으로 뭐 부분들을 좀 바꾸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자면은 일종의 뭐랄까 뭐 이케아 가구 같다고 할까요? 뭐라고 그냥 이렇게 모듈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모듈처럼 사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건데 동시에 재밌는 거는 그는 이제 필름하는 사람들 치고 사실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항상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필름을 찍는다면 사실 자기 필름 찍는 거죠. 자기 필름 찍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이 주도적으로 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A.A. 브론슨, 스티브 라인케, 아드리안 헤어마니다스, 알브레히트 베커, 마가렛 헬데, 레슬리 손튼 등 많은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콜라보레이션은 그러니까 한 영화를 같이 찍는 거예요, 둘이서? 그렇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작업 과정이 있냐면은 자신이 어떤 필름을 만들어. 그다음 그걸 그 사람한테 보내. 그 사람이 다시 또 그걸 어떻게 편집해. 그럼 다시 또 가져와서 거기서 또 모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레슬리 손튼이라면 어떤 그 누클리어 뭐 이제 원자 관련된 어떤 이상한 레지던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레지던시 같이 해서 거기서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 필름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회화 작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필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재밌는 일종의 과정들을 좀 쌓아가는 거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카이브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미셸 푸코가 언급했던 타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사실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자면은 뭐 기생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애가 실제로 아카이브라든지 뭐 큐레이팅에 가지는 관점도 이 기생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 그렇게 말해요. 해킹과 아카이브 작업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카이브는 죽은 자나 무생물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업의 일부분은 죽은 자를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해킹은 좀 더 기생적인 것으로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하는 게 뭐냐면 전 그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움직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생이란 것도 사실 죽은 것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기생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로봇에 탑승해서 그것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로봇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기생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생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는 아카이브 자체를 뭐랄까 죽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카이브를 쓰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아카이브처럼 아카이브를 쓰지 않아. 왜냐면 그게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제임스 리차드 작업 봤을 때 어디 뭐 카셀 도큐멘터라든지 아니면 광주 비엔날레 같은 어떤 뭔가 어떤 내러티브가 세거나 아니면 혹은 되게 어떤 아카이브를 통해 담론을 보이는 작업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아카이브를 통해서 감각적인 것을 끌어낸다는 것이 사실 그의 작업에 되게 다른 아카이브 작업들과의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냥 좀비 만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비 만드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좀비가 뭔가 어떤 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어떤 생물이나 아니면 영화 혹은 타자를 골라요. 그럼 그걸 이렇게 거기 뇌 속으로 들어가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뭔가 원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독일로 치자면 옛날에 막 히틀러가 돌아왔다 막 이런 막 다큐멘터리 필름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내러티브적으로 봐야 되죠. 서사적으로. 뭐 이 새끼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새끼가 돌아왔는데 어떤 애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것이 히틀러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죽은 할머니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어떤 서사적인 어떤 그죠. 연결고리를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비 영화들은 그런 서사적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비는 우리에게 신체적으로 다가오는 혹은 신체적으로 위협되는 무엇이지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뭐 어떤 뭐 인간의 어쩌고 담론이 아니라 뭐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좀비라는 표현이 적절한 게 좀 무작위적이잖아요. 좀 무작위적이잖아요. 좀비는 그다음 음. 패치워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비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신체적인 당혹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비를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트포럼의 길다 윌리엄스는 그 리처드의 작업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리처드는 개인의 삶이 아닌 얼굴 없는 집단에 주목합니다.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기계로 생성된 시각적 글쓰기처럼 펌핑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찾기 전에 지구의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리처드의 영상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소리와 이미지가 우리를 뒤덮고 우리는 쾌락과 무력감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불안하면서도 내역적인 삶을 점점 더 잘 묘사하는 감각입니다.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얼굴 없는 집단,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디지털 자체의 느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세요. 쇼츠를 갑자기 또 생각하는데 쇼츠 제목 잘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죠. 안 보죠. 그죠. 왜냐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보고 자극적인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하는 표현 방식 자체가 요즘 쇼츠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사카린 씨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사카린 씨 어떤 쇼츠 보셨어요? 이렇게 안 말하고 사카린 씨 어떤 애가 뭐 하는 쇼츠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인지 방식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검색 방식에도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죠. 오펜하이머를 검색할 때 오펜하이머라고 검색하지 길리안 머피 핵폭탄 이렇게 검색 안 하잖아요. 뭐 그쵸. 쇼츠는 어떤 행동 방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니까 좀 다르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홍 박사님 아세요? 그죠? 최근에 알았는데 홍 박사님을 아세요? 뭐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는 행동을 검색해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추적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기다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 소제목으로 붙인 게 움직이는 욕망의 컬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제임스 리처드의 작업을 뭐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마디는 아닌 것 같은데 아방가르드스럽게 살아있는 비디오들을 이어붙여 움직이게 만든 욕망하는 좀비적 큐레이팅 작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작업의 마지막 키워드는 욕망과 자극이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 반응하거나 뭐 어떤 자극을 느끼는 어떤 영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임스 리처드가 내놓는 답은 욕망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모르겠네. 욕망도 어떤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이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큰 단어라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욕망은 자극을 필수로 동반하긴 하죠. 자극이 있어야, 그러니까 욕망한다는 것 마음 자체가 자극이 있어야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몸에 심하게 쓰는 욕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욕망의 형태가 어떤 외부적인 사회 시선이 아니라 관객의 주관성의 영역으로 향하려 한다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작업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내 안에서 뭔가 메스껍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원해서 뭐 하다못해 뭐 성적인 어떤 뭐 자극을 받든 듯이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가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은 캠섹스라는 걸 언급해요. 캠섹스가 뭐냐면 마약에 취한 채 섹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한번 유행을 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뭐 비아그라 먹고 하고 뭐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약들 있잖아요. 뭐 성적 자극이 더 느껴지게 되는 약이라든지 더 하이해지는 약들을 먹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가 뭐라 말하냐면 순항하는 섹스나 가벼운 섹스를 재현하는 오브제나 공간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작품은 많지만 저는 취함과 친밀감,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 자신을 벗어나는 느낌 등 심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섹스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 사이를 오가는 이 어지러운 느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비디오 제작과 전시 제작 모두에서 제 작업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저를 매료시키는 무언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휘집에 넣기 위해서죠. 이미지의 중심이 제거되면 내가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그의 성기와 그 성기를 사포로 제거한 사람의 애무활동 그리고 이 쓸데없는 자의행위의 장소인 평평하고 고급스러운 전화번호부 인쇄 표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로즈버드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로즈버드가 그가 일본에 방문했었던 도서관인가? 아카이브 같은 데 갔었는데 일본은 이제 야한 동영상을 보면은 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그 사진집들이 보면은 다 그런 성기가 나오는 곳이 사포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제임스 리처드가 영감을 받아서 한 건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의 작업 때문에 성적인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방가르드 필름 중에서 아까 안달루시아를 계속 언급하지 어떤 신체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극을 주는 건데, 그래서 알랭 바디우의 느와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말하는 부분에서 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잡지든 포르노든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어린 시절에 뭐 야한 잡지를 보면은 사실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벗고 있는 것보다도 사실 무엇인가 가려져 있을 때 되게 그죠. 더 어떤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일종의 꼬집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랄까 제임스 리차드. 그래서 알랭 바디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검은색은 중요한 긍정적 기능 중 하나를 강화한다. 오직 없어지기 위해 있는 것에 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남은 것은 인식에서 결여된 무언가를 검은색으로 명명하여 사유에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검은색은 식별되지 않는 것들을 상징하며 결여와 초과를 상징한다. 결국 우주론의 검은색은 부재나 죽음보다는 사유에 대립되는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이거 되게 좋은 문장인데 세 개가. 그래서 이 검은색이란 것이 결국에 그가 사용하는 욕망을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임스 리차드가 사용하는 그 어떤 뭐랄까 욕망을. 그래서 결국 제임스 리차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욕망 혹은 그런 것, 사유에서 결여된 것, 혹은 사유에서 초과하는 것, 혹은 사유와 대립하는 어떤 자극적인 비디오들을 이어붙여서 생생하게 우리가 더 어떤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intense growling,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진동한 어떤 격렬한 그르렁거림이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가 추구하는 뭐 이제 비디오의 미학이겠죠. 그래서 그 걔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면 나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작업 설명의 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오다 가다 이제 좀 설명이 돼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첫 번째로 아카이브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 두 번째로 그 아카이브를 해서 모으는 자료들이 아방가르드의 미학과 유사한 되게 자극적이거나 어떤 필름 자체의 물성을 이용한, 필름 자체의 어떤 재료성을 이용한 그런 영상들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것들을 이제 큐레이팅 혹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고, 타자의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만들고, 네 번째로는 그 중심에는 욕망 혹은 검은색, 아까 저희가 말한 그런 일종의 철학적 혹은 감각적 지점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비판을 하자면 그런 거죠. 뭐 말은 알겠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보일까라는 것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한 이번에 하면서 한 3-4개 정도 제 작품을 봤거든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를.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 좀비든 뭐 프랑켄슈타인이든 이제 뭐든 간에 이렇게 패치워크를 이제 붙여가지고 만든 어떤 일종의 가상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죠, 움직이는. 우리가 정말 그것들에서 생명력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전혀, 솔직히 말하면 생명력을 전혀 못 느끼죠.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할리우드의 좀비 로맨스 영화였나? 그 뭐죠? 그런 게 있어요? 좀비 네, 포스터에 어떤 잘생긴 남자 배우, 근데 좀비인데 사람의 마음을 되찾아서 막 사랑하는 뭔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거예요. 좀비가 살아 움직이려고 하려면 움직이는 게 중요한 아니라 체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체온. 체온. 중심적인 그죠. 것? 아니면 어떤 교감이라던가.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람 작업을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성급한 비판을 하기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 솔직히 와요. 그냥 맞아요. 되게 공허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공허하긴 해요. 보지도 않았는데 보면 굉장히 공허할 것 같은 느낌 벌써.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 미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념적이거나 이 어프로치하는 방식을 좀 재밌어하는 것 같긴 해요. 큐레이팅이나 아니면 아카이빙을 통해서 어프로치하는 거는. 그리고 저는 이 오픈 제가 말한 부분에서 이제 외부적 사회 시선이 아니라 이제 관객의 주관성에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이 관객의 주관성이라는 이 6글자가 제 생각에는 되게 디지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거든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라보다는 나는 어떤 뭔가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제시를 하고 거기서 관객의 자유로운 상상에 맡긴다. 그죠. 관객의 독자적인 해석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맞네요. 저는 사실 그런 류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딱 있는 사람이 좀 좋거든요. 맞네요. 왜냐면 사실 알고리즘이 사실 가장 우리의 내밀한 주관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그렇게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라디오 앤 나이트라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80년대 혹은 90년대에 제작된 그 프랑스 에로 영화에서 따온 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퀴어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그 화려하게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 그런 건데 약간 금박 무늬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장면을 이제 제임스 리차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표현의 정치 혹은 퀴어 역사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넣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을 이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질감의 일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삶과 제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와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나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 장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장면에 미학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그 코스튬이란 걸 입고 있는데 결국 어떤 카드보드지에 칠해진 금방무늬의 무엇이다. 근데 저는 그게 아까 어떻게 보자면은 제임스 리차드의 작업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게 일정 부분 공허한 게 물론 그게 살아있는 거지만 그의 작업은 어떻게 보자면 카드보드지 위에 칠해진 금방무늬 같다. 사실 진짜는 아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좀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공허한 탐미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공허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라는 작가의 전시를 봤는데 그 작업을 봤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울라 폰 브란덴부르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형형색색인 작업을 하거든요. 그죠? 색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작업을 보고 한 가지 비판 포인트가 있다면 좋은 작업도 당연히 좋은 작업인데 이 색 밑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공허가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걸 아무것도 손을 안 댄 거지.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 그거죠. 형형색색이라고 예술은 아니다. 그죠. 이것도 자극적이고 강렬하다고 해서 예술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도 자체는 뭐 유니크한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어떤 비디오라든지 어떤 옛날에 아방가르드 필름을 어떻게 그 아카이브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건 적었으니까. 근데 다만 이것이 그가 어떤 논리를 추구하고 그가 말하는 철학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작업도 존재해요. 제가 몇 개씩 봤는데 오히려 어떤 그 설치물이라든지 오브제 작업도 되게 괜찮고 생각해보면 마티스 알트만 느낌 나는 것도 있고. 차라리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런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오브제가 되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영상 자체도 어쩌면 매체적으로 되게 가벼운 매체인데 그 안에 영상이 강렬하거나 혹은 뭐 깊은 울림이 있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되게 스피디하고 그냥 이렇게 훅훅 보내는 식이잖아요. 훅훅까지는 아닌데 좀 느리긴 해요. 그럼에도 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스피디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그 빠르고 느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드래퀸 이 장면에 대해서도 자기는 어떤 정치적 담론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눈앞에 있는 아카이브 자체로 매력적인 장면이나 뭐 라고 했을 때도 사실 되게 가볍잖아요. 그렇죠. 나쁜 의미로 가볍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쉽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만약에 어떤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전시에서 영상 외에도 약간 다른 오브젝트라든가 어떤 좀 더 단순히 재료적 무게감이 아닌 뭔가를 좀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필름의 어떤 메타적인 미학이랄까요? 철학이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필름이 강렬하게 원해. 내 영향을 끼치기 원해. 라고 말하는 일종의 역설이 뭐냐면은 너에게 주관적인 무엇이 되길 바래. 이럴 때 역설이 뭐냐면은 VR 기계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 안에 케이크가 얼마나 진짜 같더라도 우리가 VR 기계를 끼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순간 저는 그건 절대 체온을 느끼거나 아니면 케이크의 맛을 느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조각이라든지 오브제나 회화는 눈앞에 그냥 어떠한 디지털 장치도 없이 존재하는 것인데 저는 영화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무리 진짜 같더라도 아무리 아이맥스더라도 필름조차도 어떤 그 스크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사실 맞아. 왜냐면 우리가 퍼포먼스를 보고 사실 꽤 강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름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것이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사실 100배는 좋을걸요? 맞아. 근데 뭐 사실 그걸 구현할 수 없으니 문제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그걸 너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맞아. 일단 동시에 다른 맥락에서 아피차퐁의 메모리아라는 영화도 보면은 되게 신체성이 두드러진 영화예요. 왜냐면은 아피차퐁이 메모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찍기 시작했냐면 내가 머리에서 탕 소리가 나는 그 증후군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증후군 이름이 막 그런 거예요. 폭발음 증후군인가? 그것을 자기가 실제로 겪었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만들었고 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되게 신체성에 대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메모리아라든지 아피치폰 영화가 더 신체적인 느낌이 훨씬 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 출발점이 확실하잖아요. 맞아. 그다음 저번에 저희가 에드워드 윌리엄스라는 맞아. 그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디오 그 작품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인터넷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 비디오를 봤을 때 더 느껴지는 신체성이라든지 더 느끼는 자극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을 쓴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 영화의 요소 자체는 되게 적을 수 있잖아요. 17분 동안 계속 말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속도 자체도 실제로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도 하고 막 쉼없이 돌아가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어떤 틱톡이라든가 쇼츠의 자극적인 영상과는 다른 뭔가를 건드렸거든요. 그런 스피디함은 아니죠. 그런 스피디함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분 영화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아. 에드워드 윌리엄스도 그렇고 아피치펑도 그렇고 어떻게 보자면 굳이 그들의 작업도 스팟 온이 아니에요. 스팟 오프적인 작업이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아까 홀리스 프램튼 얘기를 한 게 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논리를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혹은 지난 시대에 작동한 그 탈논리의 미학이 이 시대에 유효하냐라고 생각해도 전 모르겠는데 홀리스 프램튼은 그 시대에 논리를 포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논리를 포기한 작업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자면 그럴 수는 있죠. 관객들이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작품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 작업이 오히려 학술적으로. 그렇죠. 아피차펑.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되니까 어쩌면. 아피차펑 작업보다는 훨씬 이 사람을 이해하기 쉽고 그런 동시에 자극적인 장면이구나라고 더 인지가 되고 이것이 어떤 신체력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아카이브가 신체력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과정은 사실 더 쉬울 수는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맞죠. 그다음에 뭐 다시금 또 그때 마티스 알트만 뭐 아그네 쉐러 등에서 말했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또 다른 수호자라 친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아방가르드 수호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바라봤을 땐 뭐 어떤 의미는 좀 있는 작가다. 그러니까 이런 쪽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죠. 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 사실 이런 거 한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옛날 시대의 작업을 가져와서 다시 뭔가를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비디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불려다녔냐, 왜 이렇게 세상 많은 데서 전시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유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어딘가 놓기 되게 유효한 작업이에요. 그러네. 나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반복되고 사실 있을 때 이 사람 작업이 뭐 코로나 때 안 했다고 전시가? 전시 안 했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좀 특이한 것 같아. 사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전시 작업인데 오히려 좀 방식이. 그렇게 자신이 쓰이길 원치 않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뭐 더듬이 마지막 회잖아요. 작가 소개.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의외로 좀 시기 적절했다 이런 느낌이 좀. 왜냐면은 아까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마지막 아방가르드 수호자다라고 했을 때 이 이후에 이런 작업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제가 느끼는 게 한국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자극적인 방식이라 치면은 한국은 좀 고상하거나 감성적인 방식으로 좀 비디오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아카이빙이란 것도 이제 자신이 찍은 것과 또 딴 데서 온 것들 그걸 조합해서 만든 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비디오나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아카이브의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 엄청난 논리가 필요하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걸 뛰어넘지 않은 사실 그냥 브이로그나 뭐 뮤직비디오 다를 게 없어요. 차라리 브이로그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서사라도 있고 뮤직비디오는 음악 따라 듣는 맛이라도 있지. 그죠. 뭐 사실 그게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다시금 홀리스 프램튼의 좀 위대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좀 더 자세히 찾아보고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창기니까 더 재미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내셔널 갤러리 프라이스에도 뭐 그거 그래도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네. 전시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마 못 볼 것 같긴 한데 좀 사칸 씨가 보고 사진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임스 리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지막 또 다음 편에서 이제 그래. 할 텐데 뭐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작가 소개 마지막을 제가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2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 이모 카세 아니면 오마 카세 삼촌 카세를 갔었는데 계속 음식이 나온다고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많이 주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아무튼 제가 준비한 그래서 제임스 리차드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제 또 제 차례죠. 사카인 씨가 준비한 루카스 아라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